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정말 요즘 기술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죠. 바로 코어위브와 메타 간의 초대형 계약 소식을 아주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규모가 엄청나죠? 네, 무려 142억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9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컴퓨팅 파워 공급 계약인데요. 근데 이게 단순히 액수가 크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한 거래 그 이상이죠. AI 시대의 어떤 큰 흐름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다양한 관련 기사들 그리고 또 여러 분석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 천문학적인 거래가 과연 AI 시대의 기술 경쟁 구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산업 전체 지형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당신과 함께 한번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복잡한 AI 인프라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 계약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니오클라우드라는 개념인데요. 네. 니오클라우드 중요하죠? 네, 코어웨이브가 바로 이 니오클라우드의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사실 그동안 클라우드 시장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AWS, 아마존 웹서비스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또 구글 클라우드, 이런 거대 기업들,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죠. 그렇죠. 거의 절대 강자였죠.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사실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서 굉장히 다양한 범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정말 큰 백화점 같은 곳이었죠. 없는 것 빼고 다 파는. 네, 백화점 비유가 딱 맞네요. 온갖 상품을 다 갖추고 고객을 맞는 그런 식이었는데, 근데 이 코어웨이브 같은 니오클라우드는 전략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네, 완전히 다릅니다. 니오클라우드는 AI나 고성능 컴퓨팅, HPC라고 하죠. 이런 아주 특정적이고 또 고사양이 요구되는 분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이 아니라 특정 명품 브랜드만 취급하는 전문 부티크나 아니면 아주 특수한 장비만 다루는 전문 공구상 같은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아, 전문관 혹은 전문점, 훨씬 더 전문화되어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공하는 가치가 하이퍼스케일러와는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엔비디아에서 최신, 최고 성능의 GPU가 딱 나왔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빠르게 그걸 확보해서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가장 먼저 최신 기술을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거네요. 그렇죠. 속도가 생명인 분야니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가상화 계층 없이 하드웨어 성능을 거의 100% 그대로 끌어다 쓸 수 있는 이른바 베어메탈 환경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사용자가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하는 것 같은 강력한 성능을 내주거든요. 아, 베어메탈. 그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가상 서버랑은 다른 건가요? 네,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클라우드는 하드웨어를 여러 사용자가 나눠 쓰는 가상화 기술 기반인데 베어메탈은 서버 한 대를 통째로 단독으로 쓰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성능 손실이 거의 없고 제어권도 훨씬 높죠. 특히 대규모 AI 모델 훈련처럼 극한의 성능이 필요할 때 유리합니다. 그렇군요. 성능이 아주 중요하다는 건데 또 다른 차별점도 있나요? 네, 또 하나는 네트워크 환경입니다. 대규모 AI 모델을 훈련하려면 수많은 GPU들이 서로 데이터를 엄청나게 빠르게 주고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초고속 그리고 지연 시간이 아주 낮은 네트워크가 필수적인데 니오클라우드는 바로 이 AI 작업에 최적화된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해서 제공한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런 전문성이 하이퍼스케일러와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와, 설명을 듣고 보니 확실히 다르네요. 명품 전문관, 비유가 정말 확 와닿습니다. 요즘 AI 골드러시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AI 기술 경쟁이 정말 치열하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뜨겁습니다. 이때 보면 고성능 컴퓨팅 파워라는 게 결국 금을 캐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 뭐랄까 곡괭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엔비디아가 독점적인 GPU라는 아주 성능 좋은 마법의 곡괭이를 만들고 있다면 코어웨이브는 그 마법 곡괭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걸 갖춰놓은 최첨단 채굴 장비 풀세트, 그러니까 인프라 전체를 빌려주는 사업으로 순식간에 거물이 된 셈이군요. 네, 정확한 비유십니다. 엔비디아 GPU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면서 급성장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상당할 거고 또 기존의 하이퍼스케일러들, 그러니까 AWS나 애저, 구글하고도 오랫동안 협력 관계를 맺어왔을 거란 말이죠. 네, 당연히 그렇죠. 메타 정도 규모면 자체 인프라도 상당하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주요 고객이기도 하죠. 그런데 왜 굳이 어찌 보면 비교적 신생업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코어위유에게 이렇게 막대한 19조 6천억 원이라는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하기로 결정했을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엔비디아의 최신 칩을 좀 더 빨리 쓰고 싶다. 이 이유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 아, 그게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십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번 계약의 본질, 그리고 AI 산업의 현재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과 연결되는데요. 표면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엔비디아의 최신 GB300 슈퍼칩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맞습니다. 네, 그 GB300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네, 현재로서는 AI 성능을 정말 극한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공급은 그걸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아주 심각한 공급 부족 상태거든요. 근데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와의 관계가 아주 돈독합니다. 매우 긴밀한 파트너십 덕분에 이 귀하디 귀한 최신 칩을 다른 경쟁사들보다 먼저, 그것도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거죠. 이게 코어위브의 정말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엔비디아와의 관계가 핵심이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단순히 칩을 빨리 확보하는 것을 넘어서는 아주 전략적인 판단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메타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자체 거대 언어 모델, 라마 시리즈 같은 초거대 AI 모델을 훈련하고 또 운영하는 데는요, 기존의 범용 클라우드 환경보다는 코어위브가 제공하는 그 고도로 특화된 인프라, 아까 말씀드린 베어메탈 성능과 최적화된 네트워크 환경,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따르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주에서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레이싱카를 빌리는 것에 가깝다는 거군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단순히 자원을 빌리는 차원을 넘어서 AI 개발 속도와 성능 자체를 극대화하려는 어찌 보면 좀 절박함까지 담긴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보면 엔비디아라는 독점적인 칩 기술을 가진 회사, 그리고 그 기술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서비스하는 코어위브 같은 최적화된 인프라 제공 파트너,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AI 모델 개발을 가속화하려는 메타 같은 거대 수요 기업, 이 셋으로 이어지는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AI 개발 가치사슬 밸류체인이 형성된 셈입니다. 엔비디아, 코어위브, 메타 이 삼각편대가 만들어졌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흐름에 합류하지 못하면 앞으로의 AI 경쟁에서 심각하게 뒤처질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메타 내부에서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뭐 비싼 부품 조달 계약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AI 경쟁의 최전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동맹 형성이고 또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 구도를 놓고 보니까 각 플레이어들의 속내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코어위브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이 계약이 코어위브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IPO 이후에 정말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인데 이번 계약이 뭐랄까 결정적인 변곡점, 터닝포인트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어위브에게는 그야말로 퀀텀 점프, 그러니까 비약적인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계약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첫째로 가장 큰 불안 요소로 지적되었던 고객 집중 리스크를 극적으로 완화했다는 점입니다. 아, 고객 집중 리스크요? 그게 뭐죠?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코어위브가 기업 공개, IPO를 할 당시만 해도요. 한 분기 매출의 무려 71%가 마이크로소프트 단 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구조거든요. 특정 고객의 결정에 회사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으니까요. 와, 71%면 정말 심각했네요. 네, 그랬죠. 그런데 그 이후에 오픈 AI를 고객으로 확보했고 이번에 메타라는 또 다른 초거대 기업을 그것도 장기 계약으로 확보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특정 기업 한두 곳에 좌우되지 않는 훨씬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하게 된 거죠. 재무적인 안정성이 그야말로 비약적으로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고객 포트폴리오가 훨씬 탄탄해졌군요. 그렇죠. 둘째로는 시장의 높은 기대치, 그러니까 IPO 이후에 폭등했던 주가에 대한 확실한 증명을 해냈다는 점입니다. 지난 3월 IPO 이후에 코어위브 주가가 단기간에 3배 이상 치솟으면서 일각에서는 이거 너무 과열된 거 아니냐, 거품 아니냐 하는 논란까지 있었거든요. 네, 저도 그런 기사들을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메타와의 계약 규모,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요. 시장의 그런 높은 평가가 단순한 투기적인 거품이 아니라 이 회사가 가진 실제 성장 잠재력에 근거한 것이었음을 아주 설득력 있게 보여줍니다. 특히 니오클라우드라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정말로 AI 시대에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시장에 아주 강렬하게 입증한 셈이죠. 실력으로 증명했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AI 특화 인프라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리더십을 더욱 굳히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코어 이브는 사실 그동안 막대한 자금을 조달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엔비디아의 최신 GPU가 나오면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선점하는 전략을 써왔거든요. 네, 자금 조달 얘기도 많이 나왔었죠. 네, 근데 이번 메타 계약은 바로 이런 공격적인 확장 전략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이런 전략을 지속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을 제공합니다. 후발주자들이 쉽게 따라오기 힘든 격차를 더 벌리면서 이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와, 정말 들어보니 코어위브에게는 뭐 고객 다변화 성공, 기업 가치 입증, 그리고 시장 선도력 강화, 이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다 잡은 셈이네요. 성공적인 IPO 이후에 가장 확실한 성장 스토리를 쓴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반대편, 메타의 입장에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19조 6천억 원. 이게 정말 다시 들어도 상상하기 힘든 액수인데 이걸 AI 인프라에 그야말로 쏟아붓기로 한 결정 뒤에는 도대체 어떤 절박함과 또 어떤 계산이 깔려 있었을까요? 메타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단순한 비용 지출이라기보다는 AI라는 미래의 거대한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야말로 사활을 건 베팅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마크 저커버그 CEO가 이미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혔었죠. AI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수십억, 수백억 달러를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네, 저커버그가 AI에 정말 진심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실제로 메타는 올해 자본 지출 캐펙스 예산만 최대 72억 달러로 잡았습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100조 원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천문학적인 예산의 대부분이 바로 AI 관련 인프라 투자에 쓰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00조 원, 정말 엄청나네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거대 언어 모델 LLM 시리즈, 라마 시리즈를 비롯해서 차세대 AI 기술 경쟁에서 구글이나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에게 절대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AI 경쟁이라는 게 단순히 더 좋은 모델을 만드는 성능 경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모델을 얼마나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속도전의 양상도 띠고 있거든요. 아, 성능뿐만 아니라 속도도 중요하다. 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엔비디아의 GB300 같은 최첨단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가 결정적인 변수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고성능 칩은 지금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심각한 품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상황인 거죠. 네,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는군요. 맞습니다. 따라서 메타가 코어위브와 이런 장기 계약을 맺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했다는 것은 단순히 비싼 칩을 사들였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AI 개발 프로젝트가 혹시라도 인프라 부족 때문에 지연되거나 심지어 중단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최소화하고 경쟁사들보다 더 빠르게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개발의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건 비유하자면 치열한 전쟁 중에 누구보다 확실하고 안정적인 보급로를 확보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AI 인프라 확보 전쟁에서 거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승리라고 봐야 하는 거죠. 미래 AI 경쟁력의 핵심 동력, 그 기반을 확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 인프라 확보 전쟁. 이 표현이 정말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 같네요. 이제는 단순히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경쟁이 아니라 그걸 실제로 만들고 또 돌릴 수 있는 물리적인 기반, 즉 컴퓨팅 파워를 누가 더 많이, 더 빨리 확보하느냐의 싸움으로 완전히 번진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패러다임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양측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계약인데 그럼 시장은 이 계약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같은 계약을 두고 시장의 반응이 아주 극명하게 엇갈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정말 아주 뚜렷한 비대칭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계약 소식이 발표된 직후의 시장 반응을 보면요. 코어위브 주가는 장전 거래, 프리마켓 트레이딩에서
거의 10% 가까이 폭등하면서 시장의 열광적인 반응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뭐 그야말로 축포를 쏘아 올린 거죠. 와, 10% 급등이면 엄청난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계약의 상대방이 메타의 주가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간 소폭 하락하는 모습까지 보였죠. 아니 19조 원짜리 계약인데 한쪽은 그렇게 폭등하고 다른 쪽은 잠잠하다니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거죠? 이 온도 차이, 이 반응의 차이가 바로 시장 참여자들이 이 계약의 본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시장은 이 거래를 메타의 입장에서는 미래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막대한 비용 지출 혹은 투자 부담 증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아, 메타에게는 돈 나가는 일로 봤다. 네, 그렇죠.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반드시 필요한 투자겠지만 당장은 엄청난 비용이 나간다는 점, 그리고 그 비용이 수익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 더 주목한 거죠. 반면에 코어위브에게는 이번 계약이 이 회사의 근본적인 성장성을 확실하게 입증하고 또 미래의 안정적인 수익을 담보하는 강력한 성장 엔진을 장착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코어위브는 확실한 수혜자다. 이렇게 본 거군요. 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메타에게는 생존을 위한 필수 비용, 코어위브에게는 폭발적인 성장 기회. 이렇게 시장이 해석한 겁니다. 이 명확한 시각 차이가 주가 반응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같은 현상을 두고도 이 계약의 공급자냐 수요자냐 입장에 따라서 시장의 평가는 이렇게 180도 달라질 수 있군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현실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코어위브가 이렇게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짓고 또 엔비디아 GPU 같이 개당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장비를 수만 개, 수십만 개씩 사들이려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할 텐데요. 네, 그렇죠.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죠. 네, IPO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만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은데 이 막대한 자금은 주로 어떻게 마련하는 건가요? 혹시 뭐 숨겨진 자금줄이라도 있는 건가요? 숨겨진 자금줄이라기보다는요. 이게 바로 코어위브 같은 니오클라우드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과 또 동시에 잠재적인 리스크를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열쇠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부채를 통한 성장, Debt Fueled Growth 전략을 구사합니다. 부채를 통한 성장, 빚을 내서 성장한다 이런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빚을 내서 성장을 도모하는 방식이죠. 말씀하신 대로 최첨단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개당 수천만 원에서 심지어 억대에 달하는 고가의 GPU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자본이 필요합니다. 이게 자기 자본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규모거든요. 그래서 대규모로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 같은 이런 부채 금융, 데트 파이낸싱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아, 결국 빚을 많이 내는 구조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코어위브의 CEO 역시 회사가 계속 확장함에 따라 주기적으로 부채 시장, 뎃 마켓을 활용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AI 인프라 산업의 이런 눈부신 성장 전망 이면에는 필연적으로 높은 수준의 재물 레버리지, 즉 과도한 빚 부담이라는 그림자가 함께 드리워져 있다는 겁니다. 성장에는 빚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림자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건 당연히 리스크 요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금리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거나 혹은 AI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세가 시장의 기대만큼 빠르지 않거나 둔화될 경우에는 이 높은 부채 비율이 심각한 재무적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빛나는 성장 뒤에 숨겨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고성장 산업의 이면에는 그런 재무적인 부담과 위험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네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니오클라우드라는 새로운 개념의 부상부터 시작해서 코어위브와 메타, 각자의 전략적인 이해관계, 또 시장의 엇갈린 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채를 통한 성장 모델과 그 이면의 리스크까지. 그럼 이 모든 논의를 종합했을 때 이번 코어위브와 메타의 14억 달러짜리 계약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무엇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이 계약은 단순히 두 기업 간의 어떤 큰 거래
빅딜을 넘어서서요.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산업 전반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결론을 한번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요, AI 시대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더 이상 과거처럼 모든 것을 다 제공하는 만능 백화점 모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명확해졌다는 점입니다. 특정 워크로드, 특히 AI와 고성능 컴퓨팅, HPC의 고도로 최적화된 전문성과 효율성이 새로운 핵심 경쟁력으로 확실히 떠올랐고요. 바로 뉴 클라우드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가장 잘 충족시키는 강력한 플레이어로 부상했음을 이번 계약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범용성보다는 전문성이 중요해졌다. 네, 그렇습니다. 둘째는 AI 경쟁의 본질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자체의 경쟁을 넘어서서 그것을 현실에서 실제로 구현하고 또 가속화할 수 있는 물리적인 기반, 즉 컴퓨팅 인프라 확보 전쟁으로 그 무게중심이 아주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누가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해서 더 빠르고 더 강력한 컴퓨팅 인프라를 선점하느냐가 미래 기술 패권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규모의 경제가 극단적으로 중요해진 거죠. 인프라 전쟁, 규모의 경쟁이군요. 네. 셋째는 이 과정에서 아주 독점적인 핵심 기술, 즉 GPU를 가진 엔비디아, 그리고 그 기술을 가장 효율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고 서비스하는 코어위브 같은 전문 파트너, 마지막으로 이 인프라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메타나 오픈 AI 같은 거대 수요 기업, 이들 간의 전략적인 동맹과 아주 깊은 상호 의존성이 AI 산업의 새로운 생태계를 강력하게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강력한 삼각동맹 혹은 가치사슬에 제대로 편입되지 못하면 앞으로의 경쟁에서 도태될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코어위브, 빅테크로 이어지는 생태계가 공고해진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요. 이번 계약은 AI 산업이 이제 막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실험하는 초기 단계를 지나서 막대한 자본력과 기술력이 승부를 가르는 본격적인 규모의 경쟁 단계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아주 커다란 신호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AI 인프라 시장에서는 기존의 하이퍼스케일러들과 새로운 강자인 니오클라우드 간의 치열한 경쟁과 또 때로는 협력이 더욱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런 천문학적인 투자를 감당하고 또 끊임없는 기술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소수의 거대 플레이어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새로운 질서가 아주 빠르게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정말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거대 기업들이 AI라는 미래를 선점하기 위해서 정말 상상 이상의 천문학적인 자원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실감이 나네요. 이는 분명 기술 발전의 속도를 높이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겠지만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컴퓨팅 파워라는 이 AI 시대의 핵심 자원이 점점 더 소수의 특정 기업들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심화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컴퓨팅 인프라를 사실상 독과점하는 현상이 앞으로 더욱 심화된다면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AI 기술 발전의 다양성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 혹은 중소기업들의 기술 접근성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한 번쯤 우리가 함께 깊이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술 발전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군요. 네, 오늘 흥미로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